자, 우리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이제 IB 국제학교를 직접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IB 잉글리시 학생들을 쭉 가르쳐 온 이제 전문가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모든 노하우를 다 넣어서 IB 학생들에게 딱 맞게끔 이제 전문적으로 맞춤 설계를 한 수업이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이제 프리-IB 학생들이 이제 기초부터 만점 전략까지 배울 수 있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온 단계별로 만든 그런 수업입니다. 일단 우리 프리-IB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9학년, 10학년 그러니까 우리 IB 학교에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학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IB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전부 실전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뭐 배운다거나 하면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떤 고득점을 노리기에는. 그래서 요때 8학년 예비 9학년부터 그 다음에 현재 9학년, 10학년까지 요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나의 그 IB 라이팅을 열심히 단단히 기초부터 그런 하이 스킬까지 미리 익혀놔야 내가 IB 코스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MIP나 혹은 IGCS를 벗어나서 이제 IB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삼아서 배우는 수업이라고 선생님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체 그러면 IB 스타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보통 속해 있는 요 과정들 있죠. MIP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GCS가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들과 이제 IB의 과정에는 엄청난 어떤 디퍼런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숫자로 표현하면 MIP에서 IB로 넘어갈 때는 보통 그 난이도의 점프가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 학교는 IGCS 과정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MIP 영어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운다고 하지만 여기서 IB로 넘어갈 때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IB 학교를 직접 다녀보면 알겠지만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뭔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따다다닥 배우면 내가 뭔가 이제 완성, 컴플리트 버전이 나오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아니라 아무래도 잉글리시 선생님들의 이런 개인적인 역량, 혹은 어빌리티, 혹은 티칭 스타일, 그 다음에 티칭 스킬,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 이거에 따라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IB를 들어가기 전에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프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MIP나 IGCS와 이제 IB 사이에 이런 큰 갭이 있는데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프리-IB 잉글리시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랭귀지나 아널리시스나 에발루에이션 스킬을 미리 조금 프랩을 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럼 누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예비 9학년을 포함해서요. 예비 9학년, 예비 10학년, 그 다음에 현재 이미 9학년, 10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무조건. 왜냐면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죠. 이미 IB에 들어가고 나서는 모든 것이 실전, 그러니까 모든 점수가 대학에 다이렉트리 영향을 끼치는 점수기 때문에 그때 프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프랩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나는 아직 디바이스를 모르겠다 혹은 못 찾겠다. 나는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텍스트를 줘도 사실 여기서 뭐 찾아보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요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찾긴 찾았어요. 찾을 수는 있어. 근데 분석은 할 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그냥 너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런 디스커션 같은 거 학생들끼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이제 뭐 적어와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는 스타일의 어떤 티칭 스타일이 이제 주로 좀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어떤 전문가처럼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스트러글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코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것도 어느 정도 하고 디바이스도 아는데 내 라이팅 자체가 좀 임프루브를 못하고 계속 스테이 세임 하는 것 같아. 혹은 계속 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똑같은 피드백을 자꾸 받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be specific하게 적어라.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적어라. 아니면 랭귀지 스킬을 좀 더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머 미스테이크를 이렇게 체크를 당한다거나 그랬을 때 나의 라이팅이 왜 임프루브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학교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고 내가 분명 고쳐서 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다. 그거는 여러분이 피드백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왜냐면 학생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자세히 주는 게 불가능해요. 거기 20명, 30명 있는 학생들에게 자, 너의 문제는 이거고 너는 이렇게 써야 되고 너는 이렇게 써라.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주는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be specific,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좀 적어, 제발. 아니면은 뭐 analyze를 좀 해.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받았다는 건 요렇게만 해서 여러분 나름 생각해서 이제 analyze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analyze의 그 레벨 혹은 depth라고 하죠. 우리 깊이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게끔 그 차이를 메꿔주게끔 선생님이 이제 pre-IB 브리지 클래스에서 이제 꼼꼼하게 예시까지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라이팅 스킬을 조금 연습을 해서 학생들이 에세이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친구들도 있지만 내 성적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 괜찮은 것 같아. 한 8점 만점 중에 6점 받을 때도 있고 진짜 잘하면 7점 받을 때도 있어. 요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런 학생들은 get higher mark 또는 full mark 가 목표겠죠. 그죠? 만점을 받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는 이런 기초부터 그다음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조금 어려운 좀 고난이도의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요 학생들 또 누구냐면 나는 앞으로 IB에 가면은 잉글리시 A를 들을 계획이 있다. 또는 듣고 싶다. 또는 나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서 내가 잉글리시 A를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업은 필수죠. 왜냐면 아까부터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만 프랩이라는 거는 미리 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잉글리시 A 수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치는 여러분들이 모든 치는 과제나 어떤 시험 점수는 전부 이제 그 대학에 넣는 우리 프레딕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점수에 전부 directly influence를 주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무조건 모든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준비를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9학년, 10학년 요때 여러분들이 많은 임프루먼트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잉글리시 A에 가서 이제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IB 학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A-레벨 스쿨 학생들도 있죠. 자, A-레벨 스쿨 학생들은 IB 학생들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면 IB는 그나마 아까 뭐라 그랬죠? MIP나 IGC에서 넘어갈 때 뭐 3배에서 4배 내지는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A레벨 같은 경우는 IB 잉글리시 A보다 훨씬 어려워요. 뭐 훨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왜 쌤이 훨씬 어렵다고 하냐면 A레벨 학생들이 배울 그 2년 동안 배울 그 내용은 사실 대학교 1학년 혹은 대학생들에 준하는 혹은 그와 비슷한 깊이를 배우기 때문에 IB 잉글리시 A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놀리지가 훨씬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하는 깊이가 더 깊어야 돼요. 그래서 잉글리시 A 학생들도 꼭 들어야 하지만 우리 학교는 A레벨 학교다. 그리고 나는 A레벨에서 영어를 꼭 이수를 해야 된다 하는 학생들은 필히
요 9학년 10학년 프리 아이비 클래스 영어를 통해서 반드시 그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점수를 받기 좋은 그런 언어적 그다음에 이제 아날리티컬한 기술을 꼭 터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IBDP 코र्스나 A레벨 코र्스에 뭔가 ready가 되는 거예요. ready. ready라는 건 실전을 하기 전에 먼저 전부 다 우리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에 딱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에 뭐가 있냐면 일단 디바이스. 이건 그냥 기초예요. 디바이스를 일단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는데 그냥 하나, 두 개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as much as possible.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 요만한 한 줄 안에서도 뭐 한 줄짜리 센텐스 안에서도 디바이스가 막 5개, 6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디바이스 수업이랑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낯설 수 있어요. 비주얼 디바이스. 요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우리가 그 소설이나 어떤 그 시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도 보고 영상도 보고 무슨 광고도 보고 뭐 스피치도 봤다가 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주얼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이제 영상 전문가가 돼서 막 카메라 앵글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미장센이 어떻고 조명을 어떻게 쓰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디바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작가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할 때 contextual understanding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background knowledge인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 혹은 social situation, 그 다음에 어떤 economical, 그 다음에 어떤 cultural situation,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텍스트를 접근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디바이스만 보고 분석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IB나 A레벨 학교들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력을 떠나서 analytical thinking skill을 떠나서 writing skill에 대한 임프루먼트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리고 무조건 써야 되는 어떤 표현들이나 어떤 트랜지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수업에서 선생님이 또 다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크리티컬 띵킹이나 아널리시스, 즉 우리 점수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시킬지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놨고 뭐랑 같이 넣어놨냐면 IB 레벨 난이도 이그샘플이랑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좀 열심히 좀 짜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왜 그렇게 스페셜하냐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아까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IB 스타일의 라이팅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뭐 MIP, IGCC 그것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될 IB 스타일 라이팅을 기초부터 어려운 기술까지 이제 포함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석을 어떻게 깊게 만드느냐 이런 거 있죠. 맨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분석을 깊게 하라, 더 좀 various and perspective를 좀 넣어봐라, 뭐 interpretation을 좀 넣어봐라, 이런 어떤 피드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또 수업을 짜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까지 선생님이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배경 지식, 이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여러분들의 그런 백그라운드 너리지의 어떤 레벨, 깊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또 배경 지식을 또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IB 난이도의 어떤 예문, 그 다음에 라이팅 샘플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일부러 어려운 걸 썼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업을 딱 보면은 그런 라이팅 이그샘플이나 어떤 에세이 스타일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에세이 말이 어렵지? 혹은 이제 센텐스가 왜 이렇게 표현이 어렵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보고 지금 요 난이도를 그대로 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좀 어려운, 좀 하이 퀄리티의 에세이를 보고 이미테이팅을 잘 해야, 그러니까 이미테이팅이라는 건 뭐예요? 흉내내는 거죠, 사실.
그거의 반만 흉내 내도 또는 그거의 한 80%만 흉내를 내도 우리가 9학년, 10학년 때 아주 고득점 내지는 풀 마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선생님이 IB 레벨의 난이도에 예시와 에세이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이 프리-IB 브릿지 클래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프리-IB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잉글리시 A, 그 다음에 A레벨 과정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asic Literary and Non-Literary Device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고 그리고 해석하기도 쉬운 디바이스로 선생님이 한번 골라와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서 어느 텍스트를 만나던 간에 여러분이 무조건 찾을 수밖에 없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뭘 보냐면 first person은 뭘 찾아요? I나 we나 us 같은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1인칭. 그 다음에 second person은 you를 찾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third person은 그 외로 he, she, it, they 또는 이름 같은 거 있죠. 사람 이름이라던가 회사 이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third person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전혀 찾는 게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어느 텍스트에나 포인트 오브 뷰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것만큼은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인칭은 퍼스널 보이스를 만들어내요. first person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I라는 건 나의 입장이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펼쳐지는 어떤 퍼스펙티브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퍼스널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의 영향은 리더들 간의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stream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감정 변화, 지금 내가 슬픈지 힘든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면 리더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그런 고통이나 이모션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인티머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의 효과는 대표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중에서도 우리가 we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I가 아니고 we. 그 다음에 us. 요런 친구들은 I랑은 또 조금 달라요. 같은 first person이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가 inclusive language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요 we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leaders, audience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요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서 우리가 inclusive language라고 또 따로 I랑은 다르게 또 따로 부르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 보면 sense of unity, 그 다음에 sense of belonging 같은 거를 provoking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first person의 문제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특징을 좀 보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I라는 그러니까 한 명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인터프리테이션 하기 때문에 당연히 퍼스펙티브가 리미티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아스라던가 편견, prejudice,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를 misunderstanding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mistake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distorted facts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텍스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consider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limited다. 뭔가 좀 다른 나중에 어떤 다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unreliable narrator. 이거 뭐냐면 요런 아이들 있죠. first person.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리미티드 퍼스펙티브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이 unreliable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이모셔널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작품 속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우리가 넌리에서 만나는 모든 그런 라이터들 있죠.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unreliable narrator라는 특징을 꼭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레이터를 작가들이 대체 그럼 왜 쓰느냐? 아니 믿지도 못할 내레이터를 왜 주인공으로 넣느냐라고 하면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빌리프, 밸류, 가치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챌린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인공 I 혹은 글쓴이, 라이터 I 이 사람을 얼만큼 믿을지 또는 얼만큼 어그리를 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background knowledge 이런 것들을 베이스 온 해서 여러분들 보고 저지하라는 거예요. 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그런 포인트 오브 뷰를 또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컨드 퍼슨이에요. 우리 아까 you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용어는 이 친구입니다. direct address. 세컨드 퍼슨이라고도 부르지만, 대부분의 우리, 그 텍스트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요거를 direct address라고 더 많이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direct address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요거는 directly talking to the audience, readers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immediacy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이 느낌이 뭐냐면 지금 당장 너 해. 요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Immediately, right now, you have to do this. You have to consider about this problem. 요런 느낌을 주는 게 direct address가 가진 이펙트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directly talking to 하니까 이름도 direct잖아요. direct address. 그렇다 보니까 engagement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U라고 이제 지목을 당한 순간부터 인볼브먼트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든 고민을 하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억을 또 해야 되는 건 이 U를 쓰는 상황의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크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friendly 또는 accusatory라는 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톤이라는 건 결국 attitude를 말하는 겁니다. attitude. 그러니까 분위기 같은 거요. atmosphere.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have you been to Japan before? 이런 말투로 물어보면 당연히 프렌들리한 느낌을 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you should do your homework. You should review what you learned. 이런 식으로 디맨딩을 하면 당연히 프렌들리 톤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는, 좀 혼내는, 어큐징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you는 보통 완전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좀 기억을 해놨다가 you가 나왔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프렌들리 쪽이다. 내지는 여기서는 약간 지금 혼내는 쪽이다. accusatory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훨씬 우리가 이펙트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third person이에요. 3인칭이죠. 자, 3인칭은 뭐랑 같이 기억을 하냐면 first person. 왜냐하면 둘은 반대니까요. 둘은 반대니까. 그러면 first person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굉장히 close하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반대로 뭐예요? distant예요. 거리감이 있어요. distance가. 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디스텐스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리더나 어디언스가 인터프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다 이 말입니다. 매우 많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first person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I라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플랜, 뭐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인터프레이션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다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third person은 그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캐릭터의 직업, 그 캐릭터의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prediction. We have to make a predictions. 그래서 인터프레이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언스가. 자, 그러면 당연히 인게이지먼트가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겠죠.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hird person 포인트는 또 멀티플 퍼스펙티브가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건 다양한 캐릭터들의 퍼스펙티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왜? first person은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I밖에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first person보다는 objectivity가 조금 더 높은 그런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추리소설 있잖아요. 추리소설. crime novel 이런 거. 그런 거는 first person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얘는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런 추리소설, 그런 스릴러 이런 것들은 third person을 많이 써서 우리 리더들이 약간 추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exclusive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까 반대가 있었죠? inclusive. 아까 inclusive가 뭐였죠? 위죠, 위. 위랑은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exclusion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스페이스를 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할리스 브라운. 자, 밥 딜런의 유명한 노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텍스트가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뭐만 보면 돼요? 찾아요. 우리가 아까 본 거. he, his, 그 다음에 you, 뭐 이런 거를 지금 찾으면 찾는 건 너무 쉽죠. 그죠? 저것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텍스트를 어떻게 어프로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non-literary text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제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비주얼 디바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은 요 세 가지, purpose, target audience, 그 다음에 effect on audience, 요 세 개를 우리가 non-literary text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찾아서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purpose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일단 텍스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좀 consider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purpose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밑에 나오는 target audience나 effect on audience,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이제 어떤 stylistic device들, 뭐 language device들 이런 것들을 interpretation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purpos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consider를 해야 돼요. 먼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타겟 어디언스예요. 타겟 어디언스는 우리가 모든 텍스트들은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리더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을 타겟팅하는 게 non-literary 텍스트의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겟 어디언스를 찾아서 좀 narrow down을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그런 타겟 어디언스들에게 끼치는 어떤 이펙트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에세이에다가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먼저 purpose예요. purpose는 두 개가 있죠. 두 개는 첫 번째는 explicit purpose라고 해서 굉장히 obvious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깊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그냥 텍스트 타입만 봐도 이거의 purpose는 예를 들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non-literary 텍스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텍스트마다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나 사용되는 목적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광고라고 저희가 봤을 때 advertisement, 자, 어드버타이즈먼트는 어떤 것들이건 간에 목적 자체가 뭐예요? 어드버타이즈겠죠. 그 물건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광고하는 것이 이 텍스트 타입의 모든 어드버타이즈먼트의 어떤 explicit purpose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텍스트를 어렵게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purpose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 implicit purpose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hidden intention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내가 텍스트 타입만 보고 이거는 그냥 이 물건을 광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분석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거는 왜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implicit purpose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우리 이따가 이제 example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캠페인, 일단 여기 밑에 campaign for real beauty라고 해서 요거 굉장히 익숙한 어떤 로고겠죠? 도브입니다. 그 우리 비누로 유명한 그 도브 회사가 만든 캠페인성 광고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큰 화이트 백그라운드에 그 다음에 어떤 여성 모델이 있고 그 여성 모델 옆에 이제 큰 글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어떤 작은 글씨로 Why can more women feel glad to be gray? 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를 보면 일단 큰 거부터 봐요. 여기 사람 있고 여기 큰 글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누가 만들었고 여기 캠페인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약간 상업적인 광고, 그러니까 커머셜 광고 같은 게 아니라 약간 캠페인의 성격을 가진 어드버타이즈먼트구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힌트는 늘 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봤을 때 campaign for real beauty라는 워드가 딕션이죠. real beauty라는 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al beauty를 위한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글자 볼게요. 여기 보면 gray question mark, 그 다음에 gorgeous question mark 돼 있고 여기 체크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체크박스는 우리가 보통 어디서 봐요? 어떤 설문지라던가 서베이 같은 거,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 고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체크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체크박스의 인텐션 자체는 사실 리더들, 그러니까 어디언스 보고 지금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여성분을 봤을 때 Oh, she's very old, gray, she has a gray hair 이렇게 고를지, 아니면 Oh my god, she looks gorgeous, she looks amazing 이쪽으로 고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비워놓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Why can more women feel glad to be gray? Join the beauty 요런 말이 적혀 있어요. 또 문장이.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 이 캠페인이 지금 어떤 어디언스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게 겉모습이나 어떤 에이지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뭐 wearing 어떤 clothes라던가 어떤 소셜 클래스던가 그런 걸로 우리가 뷰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같은 것을 보고 gorgeous 또는 amazing person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purpose는 자동적으로 explicit는 당연히 advertise겠죠. 우리 도브 회사를 굉장히 as the most beloved brand, 그러니까 도브 회사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아주 그 퍼블릭 굿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뭐 나의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사람들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캠페인성 광고를 대체 회사들이 왜 하느냐 했을 때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찾을 거는 implicit죠. 자, implicit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광고의 이제 주제 자체가 real beauty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저지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verb는 challenge가 들어오는 거고요. challenge, traditional beauty standards.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월드입니다. 뷰티 스탠다드라는 건, 즉 쉽게 말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당연히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 또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뷰티 스탠다드라는 용어로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 앞에 이제 트래디셔널을 붙임으로써 어떤 new beauty standard 이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던 그런 미적 기준, 그런 뷰티 스탠다드를 우리 이 캠페인성 광고가 지금 챌린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히든 인텐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인텐션은 build self-confidence in women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텍스트 보면 gorgeous 이런 단어도 있고 이런 딕션도 있고, 그 다음에 why can more women feel glad to be gray 라는 이런 문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워먼들에게 hey why aren't you being happy to be old 또는 gray because since you're still gorgeous 이런 말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디셔널 뷰티 스탠다드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hey love yourself, be confident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도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mplicit purpose는 반드시 하나여야 되고 뭐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렇게 봤을 때는 셀프 컨피던스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고, 요렇게 봤을 때는 트래디셔널 뷰티 스탠다드를 크리티사이즈하는
그런 폴포즈가 강하게 나타나는 에비던스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폴포즈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폴포즈를 넣을 때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익스프레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텍스트를 애널라이즈하고 어프로치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에세이를 적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할 때 보통 학생들이 자기가 쓰는 단어만 써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단어가 틀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리피티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랭귀지나 스타일적으로 조금 조금 이렇게 디그레이딩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어떤 verb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좀 러닝을 해서 좀 바꿔서 쓰는 습관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persuade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동사지만 appeal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도 또 있어요. 동의어죠. 뜻은 똑같지만 그냥 다른 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아까 우리가 본 그런 advertisement라던가 스피치라던가 그런 텍스트에서 저희가 많이 쓸 수 있는 purpose verb들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포스터, 그 다음에 뭐 아티클이든 어떤 그런 텍스트를 봤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inform이나 explain 같은 컨텍스트가 담겨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inform about 뭐뭐뭐 내지는 explain about 뭐 importance of beauty standard.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ow to Write Literary Analysis Essay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이제 차례차례 바디 컨클루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트로덕션이에요. 우리가 가장 에세이의 시작이 되는 부분. 첫 번째 줄은 훅 센텐스. 요거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후킹 문장이라고 해서 어떤 grabbing attention의 의미로 쓴다가 이제 보통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훅 센텐스의 의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훅 센텐스를 그냥 단순히 grab attention의 용도로만 이해하면은 조금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좋은 점수, 그 다음에 좀 하이 퀄리티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후킹 센텐스에도 좀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 나의 에세이의 주제와 연관성 있게 적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 내용들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서머리 오브 텍스트인데 요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타이틀, 어떠의 이름,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책의 리터리 텍스트의 타임 앤 플레이스라던가 아니면 에세이 질문에 따라 그 리터리 텍스트가 아니라 작가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안에 어떤 그 중요한 플롯, 줄거리라 그러죠. 우리 플롯. 어떤 중요한 플롯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다다다다닥 우리가 문장으로 이제 설명을, 인포메이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이런 explain도 그냥 단순히 책의 줄거리를 넣는다. 내지는 책의 작가 이름, 제목 이런 거야 뭐 당연한 인포메이션이지만 예를 들면 컨텍스트를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이렇게 그냥 이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에세이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이딩 퀘스천 같은 것들, 에세이 질문에 맞춰서 그 질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려고 해야 돼요. 도움이 되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소설의 플롯을 생략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가 이제 그 에세이 질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 그럼 뭐가 보통 중요해지냐면 줄거리 말고 이런 contextual background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해서 이 메시지를 굉장히 자세히 좀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머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feature, element들이지만 어느 정도 레벨 오브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에세이 질문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해요. 자, 그리고 인트로덕션의 꽃이죠, 꽃. 가장 중요한 파트.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이거는 빼먹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못 적어도 이 thesis statement는 무조건 잘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훅을 조금 이상하게 적었다던가,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뭐 메인 메시지를 조금 약간 덜 설명했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thesis statement는 결국 뭐냐면 answer입니다. answer. 답이에요. 답. 여러분 답은 정확하게 적어야죠.
그죠? 내가 이 답을 어떻게 도출했는가는 좀 약간 좀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싱 파트라던가 근데 답은 정확하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 쫙 풀어요. 풀다가 뭐 중간에 미스 칼큘레이션이 있을 수 있죠. 미싱 파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을 만약에 안 적거나 아니면은 반만 적거나 반만 적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에세이에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훅 센텐스는 대체 어떻게 적느냐?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grab attention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받은 에세이의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 혹은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한 리터리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같은 거 있죠. 센트럴 아이디어. 그런 거를 나의 훅 센텐스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맷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rhetorical question의 형태로 넣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형태. 두 번째는 declaration 내지는 statement의 형태로 넣는 건데 즉 이렇게 약간 팩트인 것처럼 A is B 이런 팩트인 것처럼 문장을 넣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크게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뭐 다른 형태로 넣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가장 예쁘게 생긴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레토리컬 퀘스천을 선택하든 스테이먼트를 선택하든 중요한 건 너무 브로드하지 않게 적는 거예요. 너무 브로드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grab attention만 하고 말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여기 나오는 문장 자체가 굉장히 브로드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페시픽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에세이에서 주로 다룰 혹은 내가 분석할 이 책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스탠드 아웃 되는 그런 부분을 내가 훅에다가 넣고 시작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에세이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브로드하게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브로드하니까. 저기서 여기까지 쫙 내려가요. 여기가 thesis,라고 하면 우리 마지막에 봤던 그 thesis statement. thesis statement까지 가는데 갈 길이 너무 멀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인 훅 센텐스를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이 thesis statement와 굉장히 가깝게 시작을 하면 갈 길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에세이는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갈 길이 멀면 멀수록 여러분들이 블라블라블라 정말 unnecessary하게 길게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 길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훅 센텐스 시작점을 정확하게 좀 스페시픽하게 나의 thesis statement 내지는 에세이 질문과 연관성을 깊게 만들어서 적는 게 포인트입니다. 훅 센텐스는. 자, 그러면 우리 훅 센텐스 보면 여기 보면 뭐 is it essential to protect animals? 그러면 이거는 주제가 확실하죠. 그죠? 이거는 프로텍트 애니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스페시픽하게 지금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uthors often use literature as a mirror to the human soul. 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스페시픽한 훅 센텐스인데 왜냐면 여기 보면 시작은 약간 제너럴하게 느껴지죠. 작가들은 자주 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특정한 작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글쓴이들은 이렇게 해요 라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을 이제 스페시픽하게 좀 내로우 다운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스트럭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훅으로 만들 때 이런 문장 있죠. authors가 뭐 자주 뭐 한다. 뭐 이런 문장. 아니면은 리더로 시작할 수도 있죠. 리더들이 자주 often 뭐 예를 들면 often 뭐 value 뭐 이 동사는 진짜 아무거나 나와도 됩니다. values가 될 수도 있고 often consider about이 될 수도 있고 consider about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더들이 often read
read about 무슨 뭐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는 작가들이, 글 쓰는 애들이 뭘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리더들이 뭘 자주 한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스타트를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받은 그 에세이의 질문이나 주제에 맞춰서 좀 바꿔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런 포맷을 좀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스타일의 어떤 훅 센텐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예시를 볼 건데 브리프 서머리에 대한 예시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머리는 사실 레벨 오브 디테일이 중요한 거지 서머리 자체를 적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은 당연히 여러분이 받은 그 질문과 여러분이 적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thesis statement,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요거는 그 중에 하나의 예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작가 이름 있죠? 작가 타이틀, 그러니까 책의 타이틀 있고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예요. 자, 이 두 책이 전부 다 explore the formation 하면서 이제 주제가 나와요. formation of identity가 이 두 책의 주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책 모두 다 presenting the daily habitual rituals. 이게 바로 이 에세이의 질문이었어요. 이 에세이, 이 인트로, 이 브리프 서머리를 적은 이 에세이 질문이 책 안에서 리추얼이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글 쓴 애들은 대체 이런 habitual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Non-Literary Analysis Essay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인트로덕션부터 이제 차례대로 컨클루전까지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건데 당연히 모든 인트로덕션은 이제 훅 센텐스, 후킹 센텐스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받은 그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brief information, 그 다음에 summary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데 그 정보에는 그 텍스트의 타이틀, 그 다음에 author의 이름, 그 다음에 author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또는 그 텍스트와 관련된 contextual background를 우리가 또 설명을 조금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이게 말하면 이제 서머리인데요.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서머리. 텍스트에 뭐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this text is about 해서 정말 간단하게 넣어주는 요 정도가 이제 brief summary of text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main purpose와 targeting audience. 그러니까 어떤 audience를 targeting, special targeting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항상 introduction의 맨 마지막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thesis statement로 끝을 내주면 이렇게 인트로덕션의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훅 센텐스는 어떻게 적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non-literary는 가장 무난한, 또 학생들이 또 가장 많이 아는 rhetorical question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넣고 그냥 질문의 형태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literary analysis essay도 마찬가지지만 non-literary analysis essay도 이렇게 훅 센텐스를 넣을 때 그냥 grabbing attention 혹은 그냥 making it look interesting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텍스트가 다루는 혹은 내가 thesis statement에서 말할 내용과 relevant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훅 센텐스에 넣어야 여러분들의 글이 훨씬 concise하고 clear한 well structured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말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에세이를 쓰기 시작할 때 그냥 후킹 센텐스는 grabbing attention 정도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하면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is topic before? 약간 이 정도의 어떤 레벨,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higher grade, 좀 better 어떤 quality of essay를 원할 때는 이런 훅 센텐스 도 굉장히 좀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스페시픽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디테일하게 시작을 해야 이 맨 마지막에 있는 thesis statement 있잖아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이 thesis statement까지 가는 길이 짧아요. 짧은데 내가 너무 멀리 시작하면 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장은 모든 문장은 스페시픽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rhetorical ques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팩트나 스태티스틱으로 시작하는 방법. 요거는 꼭 non-literary analyst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무슨 주제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쓴다.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주 흥미로운 이런 숫자 같은 거를 넣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은 declaration 또는 statement 형식으로 넣는 건데, 예를 들면 family vacation seem a distant thing of the past in the post-COVID world. 이런 식으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괜히 unsure 하다고 해서 여기서 probably, perhaps, maybe 이런 표현을 만약에 넣거나 could be, would be 뭐 약간 조금 소프트 버전의 동사를 넣으면 그 톤 자체가 우리 디바이스 배웠죠. 톤이 굉장히 uncertain해지기 때문에 그런 에세이는 솔직히 우리가 컨빈싱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그냥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패밀리 베케이션은 이럴 수 있다. 그냥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고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 세 번째 거 요게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 어티튜드도 굉장히 좀 certain, confident 하고 주제도 디테일하게 넣기가 되게 좋고 왜냐면 rhetorical question은 이제 질문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질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statement는 이렇게 쭉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형태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recommend 해요. 자, 우리 이제 example 한번 볼게요. 자, United States is a country of a great diversity, and Christmas is a time when religious celebrations often intersect with one's cultural heritage. 요렇게 아주 이렇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좀 짧게 적어서 되게 길어 보이지만 이거 사실 한 줄이죠, 한 줄. 자, 여기 보면은 United States라는 아주 스페시픽한 나라를 일단 멘셔닝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혹 센텐스는 스페시픽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many countries, many people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시작하면은 이게 확실히 컨텍스트가 지금 어느 컬처에 맞춰져 있냐면 US인 거예요. US에 내가 맞춰져 있구나. 이 에세이는 이렇게 시작을 끊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hristmas is 하면서 수많은 컬처가 있으나 그죠? 아메리카에 정말 많은 컬처가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다룰 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또 내로우 다운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뭐 그냥 이거는 이제 제너럴한 설명이죠. 약간 religious celebration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포인트는 뭐예요? cultural heritage다. 요렇게 훅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명을 좀 이제 서머리를 하면서 이제 설명했죠. contextual background라던가 텍스트라던가. 그래서 for many family festivities take center stage and this is the case with Mrs. Becker's blog post. 자, 이제 나오죠. 우리 텍스트 이름이랑 이제 텍스트 타입. 이거는 블로그 포스트고요. 그 다음에 미세스 베커가 쓴 블로그입니다.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 2013년. 그러면서 이제 퍼블리시 데이트 넣고요. Which presents the experience at the Becker's annual Christmas. 자, 이제 그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서머리죠. 간단하게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베커 패밀리가 annual Christmas 파티를 사우스 캘리포니아에서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텍스트의 컨텍스트, time and place보다는 그 텍스트에 담긴 어떤 브리프 서머리를 넣은 경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beginning of essay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머리를 이제 썼으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그 텍스트의 메인 펄포즈와 그 텍스트가 메인리 타겟팅하는 어디언스가 누구냐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텍스트를 딱 보면 그게 스피치가 됐든 뭐 뉴스 아티클이 됐든 뭐가 됐든 보면은 메이저 펄포즈를 일단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너럴한 펄포즈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어드버타이즈먼트의 펄포즈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 컨슈머스, 그 고객들을 좀 이렇게 어필링해서 나의 물건, 우리 회사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그냥 베이직 펀더멘털 펄포즈겠죠. 그냥 그거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어드버타이즈먼트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고객을 꼬셔야 되니까 나의 상품의 장점을
맥시마이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품을 어떻게 내가 이제 좀 매력 있게, 어트랙티브하게 보이게 만들까?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텍스트에서 막 쓰겠죠. 그걸 여러분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펄포즈를 생각할 때 임플리시트, 우리 히든이라고 하죠. 히든. 이런 어비어스 말고, 요거는 진짜 어비어스 펄포즈 말고 히든 메시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든 메시지라는 건 예를 들면은 그냥 to sell the product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의 이러한 밸류를 강조한다던가, 예를 들면 이 물건의 어떤 usefulness라던가, 아니면은 이 물건 덕분에 어떤 우리 사람들의 어떤 컨비니언스라던가, 내지는 뭐 아니면 우리들의 퍼스펙티브가 바뀔 수 있다든가, 우리들의 뭐 건강, 헬스케어가 가능하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히든 메시지를 또 따로 separately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펄포즈랑 타겟 어디언스의 그 예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for affluent Australians with disposable income. 자, 요게 이제 뭐예요? 타겟 어디언스죠. 그러니까 어떤 오스트레일리안 피플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모든 any, all of Australians가 아니라 특히 누구? 조금 부유한, rich, affluent Australians with income to spend on family holidays. The choice is even more complex. 그래서 그렇게 돈이 좀 부유한 많은 분들에게는 초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어렵다 선택하기가. 이러면서 should they stay within their country or should they travel abroad for international adventure?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에 대한 설명도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writ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아날리시스랑 에발루에이션을 어떻게 하면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아날리시스나 에발루에이션은 스페시픽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로드하거나 제너럴해서 그 여러분이 쓰신 문장을 다른 예시에 갖다 넣었을 때도 말이 된다.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우리가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스페시픽함의 어떤 기준점 중 하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코트를 가능한 한 짧게 적는 거예요. 짧게. 길게 적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길게 적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그 코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날리시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소설이나 어떤 텍스트의 내용을 서머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실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디테일 같은 걸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찾는 거죠. 그 텍스트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포커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제는 러브일 수 있는데 왜냐면 주제라는 건 이렇게 브로드한 단어로 나오잖아요. themes 같은 거. 이럴 수 있는데 작가가 생각하는 러브가 만약에 어떤 페인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디테일을 찾아서 넣어야지 그냥 이런 거대한 어떤 개념을 넣어버리면 그 말은 혹은 그 문장은 굉장히 제너럴하게 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그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스페시픽하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반드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쓰고 혹은 어떤 작가에 대한 어떤 의도라든가 인텐션, 퍼포즈 또는 디바이스 이펙트를 쓸 때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디바이스를 분석했는데 여기서 작가가 페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라고 적었는데 The author highlights the pain.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넣어서 because 하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 문장 자체는 그 기존에 있던 그냥 the author highlights the pain 그거보다 훨씬 스페시픽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어떤 걸 찾아내서 적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예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캠페인 광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자애 둘이 있고 한 명은 총을 들고 있고 한 명은 책,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에 보이는 장소는 library, 네,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광고 문구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하면은 스페시픽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볼 거는 이제 bad analysis예요. 여기 문구를 하나 가져왔고요. 요 문구가 어디 적혀 있었냐면 요 맨 끝에
여기 적혀 있는 말을 선생님이 이제 가져와가지고 예시로 쓸 겁니다. 저의 선생님의 코트예요. 자, why not assert weapons?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와 함께 요거고요. 그리고 이제 bad example은 요거를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디바이스도 찾을 거예요. 왜? 이 퀘스천 마크를 봤을 때 우리가 요거를 interrogative sentence 또는 rhetorical question으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냐면 요게 가장 큰 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팩트를 적을 때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굳이 레토리컬 퀘스천이라는 이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사실 여기에 쓰인 모든 디바이스들, 모든 글자들, 이 이미지들은 전부 다 grab audience's attention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nalysis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꼭 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혹은 이 코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사용된 모든 디바이스들은 전부 다 grab audience's attention의 펑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the writer uses rhetorical question. 자, 디바이스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purpose를 적을 건데 to make the audience to consider about weapons in school.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아까 저거보다는 뭔가 지금 추가적으로 붙어서 어디언스들이 웨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obvious purpose는 쓰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문장은 아무 때나 any quote에다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시픽한 게 없다. 하나도 없다. 정말 이거는 제너럴 이펙트다. 그거고요. 아까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한 비슷한 예시로 obvious purpose. 그러니까 예를 들면 grab attention 같은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this shows topic.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전혀 스페시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increases credibility of the text.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데 스페시픽함은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꼭 아까 봤던 요 rhetorical question 혹은 이 예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디바이스에도 그냥 갖다가 copy and paste 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제너럴하다. 너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제너럴. 그 다음에 persuade the audience to take action. 자, 이것도 굉장히 아무 때나 any quote에다가 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어떤 액션인지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예시에다가 넣어도 너무 말이 되는 그런 문장들, 그런 표현들, 요런 거는 스페시픽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런 obvious purpose는 안 쓰는 게 차라리 낫다. 자, 우리 두 번째 아까 예시 있죠? 얘는 아까 붙였었잖아요. 그죠? consider about weapons. 그래서 obviously 아닌 것 같아요. 왜? 주제가 일단 담겨 있잖아요. 그 어떤 consider about weapons. 그런데 뭐가 없어요? 디테일이 없죠. 왜냐면 웨폰이라는 주제는 줬는데 토픽은 줬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냐면 포커스가 없어요. 포커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러브로 예시로 든 거 기억나죠? 러브. 그거랑 똑같아요. 러브도 토픽이죠. 얘도 토픽인데 얘의 포커스가 없으면 이게 지금 페인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해피니스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릴레이션십 혹은 인터랙션, 커넥션에 대한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 러브에는 다양한 어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웨폰이라는 어찌 보면은 마치 조금 학생이 토픽을 잘 넣은 것 같으나 사실은 스페시픽함이 떨어지는 포커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bad example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포커스를 정해서 디렉션을 어느 방향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 좋은 example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좋은 거예요. writer use rhetorical question. 똑같이 디바이스 넣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이제 그 purpose 들어옵니다. Direct challenge the audience to consider. 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 consider about weapons in school. 여기 how they need to protect children and support stricter gun laws. 자, 보이죠? 우리 키워드를 봐야 돼요. 키워드. 항상
키워드라는 건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어떤 center 아이디어나 important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they need to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말 막 넣어도 돼요. 뭐 they have to를 넣든 뭐 아니면은 뭐 necessity of protecting 뭐 이렇게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말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protect 누구? 아무나가 아니라 children 이렇게 또 포커스를 narrow down 해주는 거예요. 다른 애들, 그러니까 다른 adult나 다른 뭐 old people 말고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뭐를 서포트 하냐면 stricter gun laws. 그리고 stricter도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인데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gun law라는 아주 스페시픽한 포커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총기, 그러니까 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겠지만 여기서 포커스를 맞춘 건 법이죠, 법. 러를 이제 더 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여기 추가된 디테일은 아이들을 지키자와 empowering law,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 punishment라던가 어떤 restriction을 더 강하게 만들자라는 디테일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good example, 그러니까 deeper analysis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봤던 그냥 consider about topic 이거보다는 요렇게 넣었을 때 누구를 지키고 뭐를 이용해서 프로블럼 솔빙을 하고 이런 포커스를 정확히 줬을 때 좋은 아날리시스가 나옵니다. 자, 우리 또 아날리시스를 또 깊게 만드는 두 번째 또 다른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의 쿼트를 break down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쿼트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쿼트를 이제 뭐 어떻게 갖고 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뭐 브라라라 이렇게 썼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쿼트를 전체를 가지고 말을 하겠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뭐 why not assert weapons 이렇게 갖고 왔으면 이 전체를 이제 넣어서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를 break down 시켜야 돼요. break down이라는 건 여기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서 further device를 또 찾아요.